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 아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참 무더워가지고 답답함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제 날씨도 선선해졌고 이 날씨만큼 우리 경제도 좀 답답한 상황에서 좀 벗어나길 바라는 마음에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인플레이션의 정치경제학.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이 그 뜻이 뭔지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정치경제학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왜 집어넣느냐? 그거는 제가 지금 당장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중에 강의 내용을 보시면은 제가 왜 정치경제학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아마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검토 배경을 갖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당면한 과제는 어떻게 보면 경기 부진입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서머스 교수가 화두를 던진 게 있죠. 장기 성장 정책 가능성. 그리고 금년 8월에 소비자 물가가 처음으로 마이너스 0.04%포인트로. 말하자면 물가 상태, 극도의 저물가 상태를 갖다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 주제는 1970년에서 80년대에 걸쳐서 서구 선진국들이 겪었던 인플레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50년 전, 지금 70년하고 80년이면 지금 한 50여 년 전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먼 옛날이에요. 그리고 오늘날의 당면과제하고 정반대의 문제를 왜 굳이 이 시점에서 끄집어내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느냐. 아마 여러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냥 궁금해서.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국은행 직원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한국은행의 최대 책무가 뭡니까? 물가 안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 낮다고 그래도 한국은행 직원이라면 인플레 문제는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3달 전에 제가 역사에서 배우는 우리 경제의 미래 전략이라는 걸 이 자리에 서서 강의한 바 있는데 같은 전략입니다. 과거의 어떤 역사적 시점을 끄집어내서 그걸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두 번째, 왜 과거의 문제를 그것도 지금 아무도 걱정 안 하는 인플레 문제를 왜 걱정해야 되느냐. 이럴 수도 있죠. 이게 꺼진 불인지 아니면 다시 살아날 휴화산인지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당면과제와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세 가지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겠어요. 이와 관련해서 잠깐만 인플레이션 문제는 아마 지금 여기 학생분들이라면 아마 1990년대 하반기에 태어나셨을 거예요. 근데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한 게 제 기억으로는 마지막에 1982년인가 3년이에요. 한때 29%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물가 상승률이 몇 %입니까? 거의 0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1%에서 왔다리 갔다리 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피부로 느낄 기회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저만 하더라도 60년대는 취학전이었고 70년대, 80년대를 학생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바가 많습니다. 아주 생경하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먼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을 갖다가 이해하는 노력을 좀 여러분들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처음에는 1970년대에 서구 선진국, 여기서 서구 선진국이라고 하면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태리, 일본 이런
선진국들이 공통으로 겪은 문제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입니다. 그것이 왜 여러 나라에 걸쳐서 같이 일어나게 됐고 이 나라들이 80년대에 어떻게 동시에 또 이걸 갖다 극복하게 됐는지 그 과정, 현상을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문제의 대두 및 극복의 국제적 동조 현상이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70년대 인플레이션 문제가 뭐길래 서구 선진국들은 그렇게 해결하려고 온갖 힘을 다 쏟았는지. 여기서 보면은 70년대의 그 인플레이션을 학계에서는 Great Infla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Great라는 것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문제가 심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에서 가서는 이걸 갖다가 Global Disinflation이라고 합니다. 학계에서는. 서구 선진국들이 어떻게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억제하는 정책을 했고 어떻게 성공에 이르게 됐는지를 갖다 설명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인플레이션 문제의 대두 및 극복의 국제적 동조현상. 자, 인플레이션 문제의 공통된 추세. 여기서 포커스는 말이죠. 개발도상국가가 아니라 서구 선진국 위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죠. 여기가 56년부터 되어 있는데, 요 아마 보라색이 평균 숫자입니다. 요게. G6, 여기서 캐나다를 뺐습니다. 왜냐하면 캐나다는 다른 나라하고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6개 국가의 평균을 구해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인플레이션율이, 물가 상승률이 오르기 시작한 것이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0년대에 들어가 보면 두 차례의 피크가 있죠. 74년, 79년. 이 둘 다 어떻게 보면 오일 쇼크하고 겹칩니다. 그리고 저기 빨간 선은 6개국 중에 최대 물가 상승률, 연두색은 최저 물가 상승률 국가. 그 다음에 이 막대는 표준 편차. 여기서 뭘 읽을 수 있냐면 서구 선진국 모두 70년대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합니다. 학계에서 이걸 Great Inflation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80년대를 전후해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요. 80년대 초부터 해가지고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물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현상을 disinflation이라고 합니다. 이때 disinflation 현상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80년대 중반 가면은 소위 말해서 지금보다는 높지만은 이때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한 자릿수대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일수록 국가 그리고 막대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평균 물가 상승률하고 표준 편차하고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시기에는 국가 간의 인플레이션 격차도 높았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다른 특징은 70년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국가일수록 조기에 인플레이션 억제에 성공했다. 대표적으로 요 독일, 요 나라 봐요. 독일은 보면은 70년대 초반에 조금 높다가 물론 오일 쇼크 때문에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좀 높은 시기도 있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보라색. 일본 같은 경우는 1차 오일 쇼크 때 크게 올랐다가 그 다음부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달리 말하면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빨리 시작하죠. 그래서 독일은 74년에 피크를 이뤘고 일본은 75년에 물가 상승률이 피크를 이룹니다. 그러면 나머지 나라는 어떠느냐? 대부분의 국가들은 80년 이후에 물가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 6개 나라가 모두 한 자릿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때가 언제냐? 85년 이후입니다. 자, 이거 지금까지 보여드린 건 팩트예요. 뭐 경제학자로서의 어떠한 그 해석을 첨가하지 않은 겁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가르쳐주는 팩트.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질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구 선진국 모두 70년대에 들어서 인플레 문제에 직면한 원인은 무엇인가? 본질적인 질문이죠. 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오게 되었느냐? 그것도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 동시에. 어떤 이유로 서구 선진국들은 인플레이션 억제에 나선 것인가? 왜 인플레이션을 싫어하게 됐는가? 세 번째, 인플레이션, 지금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플레이션 문제를 인식하게 된 것은 70년대 초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게 된 것은 80년 초예요. 그러면 한 10년, 짧게 잡아야 10년이라는 공백기가 있죠. 레그가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시차가 존재하는지.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왜 우리가 쳐다봐야 되는지,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고 어떤 레슨을 갖다 우리한테 던져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챕터에서 70년대 인플레이션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뭐든지 그렇죠. 어떤 문제를 다루려면 그 문제가 어떤 건지를 갖다 정의를 잘 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데피니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가가 한두 가지 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런 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가 같이 오르는 현상이에요. 그것도 한 번 반짝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요건이 재화나 용역의 전반적, 여기 전반적이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한두 개 물가, 재화 용역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오르는 현상이죠. 그것도 한두 달 오르다가 꺼지는 게 아니라 1, 2년, 아니 3, 4년, 4, 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이런 용어에 적합하지 않으면 그냥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1970년대 인플레이션 문제의 원인은 뭐냐? 지금 아마 이거는 지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는 교과서에 그냥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시 반복할게요. 디맨드 풀 팩터.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960년대부터 미국이 어디에 빠졌습니까?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졌죠. 그래가지고 모병제를 하다가 국민 개병제로 할 정도로 전력 투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전비의 지출이 많아지죠. 그러면 정부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은 총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니까 당연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고용 우선 정책. 고용 우선 정책이라고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경기를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완전 고용을 균형하려다 보면 자꾸 경기 부양적인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고용을 늘리려면은. 이런 정책적인 요소. 왜냐하면 60년, 그러니까 50년대부터 전후에 저기 서구 선진국의 자본주의 체제는 뭐냐면은 혼합 경제 체제예요. 시장 경제를 따르되 국민들의 저기 복지를 갖다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그 당시 주류 경제학은 케인즈 정책이죠. 케인즈 정책은 정부 정책을 통해서 완전 고용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굉장히 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50년대 때는 그걸 갖다 실천해 냈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의 유산이 60년대, 70년대로 계속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 기조, 시대적 사상들이 말하자면 수요 견인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거죠. 두 번째, 비용 상승 요인. Cost push factors. 생산성 향상을 상회하는 임금 상승. 자, 물건 값을 올리는 정도보다 노인비가 더 올라가면은 기업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가격에다 전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노인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은 전가할 수밖에 없다. 그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노동 투입도 중요하지만은 기업이 생산 활동을 할 때 중요한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뭡니까? 중간재에서 유류비.
유류비가 중요한 요인이 되죠. 근데 70년대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두 차례 오일 쇼크가 발생합니다. 이가 두 번째, 요 두 가지가 대표적인 코스트 푸시 팩터였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 팩터하고 두 번째 팩터는 상호 연계되어 있다. 달리 말하면 순수한 의미의 비용 상승 요인이나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은 드물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완전 50년대하고 60년대 전반에 걸쳐가지고 지금 미국의 경우에는 고용 시장이 거의 완전 고용 상태였어요. 그리고 정책도 고용을 우선시하는 정책 기조를 갖다 유지하고 있었고, 이런 정책을 하다 보니까 노동 수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완전 고용 상태다 보니까 기업들은 추가적으로 노동자를 갖다 고용을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임금 상승이 그러니까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 이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은 시작은 수요 디맨드풀 요인부터 시작했는데 결론은 코스트 푸시로 됐죠. 임금 상승분의 가격 전가. 말하자면은 디맨드풀이 코스트 푸시로 변질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임금 인상하면은 가격 전가하고, 가격이 전가되면은 노동자들은 다시 임금 올려달라고 하는 웨이지 프라이스 스파이럴,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예로 오일 쇼크도 한번 봅시다. 왜 오일 쇼크가 발생하겠는데 그 원인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전후 2차 세계대전 이후 1960년대 전반까지 서구 선진국은 소위 말하는 골든 에이지였어요. 황금 시기.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이제 요걸 딱 보다 보니까 이제 오페크 산유국들이 수요가 많거든요. 그럼 누가 리버리지를 갖게 돼요? 공급자가 리버리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오페크 카르텔이에요. 원유의 글로벌 수요가 늘어나고, 그래서 판매자 우위 시장이 형성이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게 오일 쇼크입니다. 말하자면은 수요에서 코스트 푸시 효과로 연결이 되죠.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디맨드 팩터냐, 서플라이 사이드 팩터냐 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잘라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인플레이션을 설명을 하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이 1970년에 한 말,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자, 근데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좀 약간 명확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물가 상승은 통화적 요인이 아닌 다른 요인에 있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미국 정부가 군비 지출을 많이 늘리면 그 과정에서 물가가 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려면은 통화 증가로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 정부가 재정 지출을 늘리더라도 미국 중앙은행이 통화 긴축으로 하면은 물가 상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70년대 때 왜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졌냐면 이런 식으로 다른 요인에 의해서 물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 걸 중앙은행이 뒷받침을 해줘요. 머니 서플라이로 뒷받침을 해주다 보니까 장기간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봤을 때 어느 나라의 물가 상승률이 자꾸 올라가요. 그것도 한두 시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온다 그러면 그 근저에는 통화 증발이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밀턴 프리드만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번지수가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제가 던진 질문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문제를 극복하기까지 왜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는가를 한번 다뤄보려고요. 자,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한 우려는 1970년, 그러니까 69년에서 71년 넘어갈 때 이미 가시화됐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 문제는 80년대 중반에 가서야
비로소 해결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왜 이렇게 70년대부터 문제가 있다고 통화당국이나 대통령이나 말하자면 재무부 같은 고위 관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왜 이 문제를 떨쳐버리기까지 15년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었느냐? 그게 질문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정리할 사항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필립스 곡선 아시죠? 필립스 곡선이라는 건 뭡니까? 물가 상승률하고 실업률 간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완전 고용을 달성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용인하면 완전 고용을 갖다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시 70년대 인플레이션 문제가 중앙은행이나 정책당국이 의도한 일부러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달리 얘기하면은 중앙은행이 필립스 곡선을 갖다가 맹신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지금 학계에서 지금 설왕설래한 결론,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 그 중앙은행 총재나 아니면은 재무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들을 갖다가 기록들을 갖다 다 뒤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를 따져봐요. 과연 그랬느냐? 나온 결론이 뭡니까? 그 당시에는 필립스 곡선에 대한 믿음은 이미 깨진 상태예요. 이 필립스 곡선이 안정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은 언제? 70년대 전후에서 이미 데이터 뒷받침은 나중에 되지만은 이미 이론, 예를 들어서 밀턴 프리드만하고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가 얘기했죠. 장기 필립스 곡선하고 단기 필립스 곡선이 틀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이미 깨진 거예요. 학술적으로도 깨지기 시작했고 조만간 70년대 초반에 가서 필립스 곡선이 그 역의 상관관계가 깨지는 게 데이터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은 이 당시 정책당국이 필립스 곡선을 악용을 해가지고 고용 증진을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용인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이 당시 인플레이션은 의도된 결과가 아니다. 그게 첫 번째 학계에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중앙은행이 갖고 있던 것은 자연 실업률 가설이에요. 자연 실업률 가설이라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적정 실업률이 있다. 그 수준을 넘어가면은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이하로 실업률을 떨어뜨리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되고 그 이하로 떨어뜨리면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이런 자연 실업률 가설. 이 이론은 이제 크누트 빅셀이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요. 지금 중앙은행 사람들이 다 이 프레임워크 하에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유연 가설입니다. 자연 실업률 가설. 말하자면 완전 고용이 자연 실업률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나 6%가 적정 실업률이다.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면은 4%적 실업률을 타겟으로 하는 순간 인플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러면 경제학계의 그 정설이 뭐냐면은 통화당국의 의도치 않은 정책 실패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된 주된 원인이다. 이게 지금 경제학계에서 동의하는 정설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통화당국이 정책 실패를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어요. 코끼리 장님 만들기식으로. 첫 번째가 False Economic Model. 말하자면은 경제를 바라보는 그 모델 있죠? 이론에서 오류가 있었다. 첫 번째. 옆에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요런 가설이 요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가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저자예요. 넬슨, 저 사람은 중앙은행 이코노미스트. 2004년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정책 당국자는 인플레이션은 기본적으로 화폐적 현상이 아닌 비용 상승, 코스트 푸시에 기인한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발언 내용이나 기록들을 뒤져보니까 그렇더라. 두 번째, 2002년에 로모 앤 로모. 여기서 이 로모는 요번에 내생적 성장인으로 노벨상을 받은 폴 로모하고 다른 양반들이에요.
크리스티나 로마하고 크리스 노머 두 사람이 부부예요. 이 사람들은 말하자면 경제 변동이라든가 통화 정책이나 이런 쪽으로 연구하는 주류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자 수요를 갖다 인플레이션 문제를 갖다가 낮추려면 수요를 갖다 줄여야 되는데 그 줄이더라도 그걸 줄이려면은 엄청 많이 줄여야 된다. 왜? 인플레이션이 수요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낮다. 말하자면 인플레이션 코스트가 크기 때문에 주저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통화당국이. 세 번째는 넬슨. 통화 긴축을 통해서 수요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는 효과가 낮다. 말하자면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수요 감축 어떤 방식으로 수요를 줄이더라도 그것이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효과가 낮다는 게 방점이 있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어떻게 수요 감축을 시키느냐. 대표적인 게 통화 긴축이죠. 통화 긴축을 통해 가지고 수요를 진정시키는 효과가 낮다. 말하자면은 통화주의자들, 밀턴 프리드만 교수가 얘기했던 거 있죠. 통화량을 긴축을 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다는 거는 그래. 그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론적으로는 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현실은 아닐 거야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넬슨 저 박사는 뭐라고 그러냐면 money neglect hypothesis. 통화 측면의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갖다가 무시하는 가설이라 이거죠. 자, 이거는 뭐냐면은 경제를 바라보는 모델이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problems in idea.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measurement error입니다. 이거는 problems in information. 여기서 제가 좀 실수한 게 있어요. 여기서 과대라고 했죠. 과소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60년대하고 70년대를 보면 말이죠. 구조 변화가 있었어요. 60년대 황금기 때는 자연 실업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예를 들어서 2%라고 합시다. 근데 70년대에 들어가서 그 경제의 효율성이 낮아지면서 자연 실업률이 4 내지 5%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자연 실업률 타겟팅을 할 때 4 내지 5%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정책 당국자는 아직도 자연 실업률이 2%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결과가 뭡니까? 필요 이상으로 경기 부양적 정책을 취하게 되죠. 왜냐하면 데이터를 잘못 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저먼트 에러 때문에 그 당시 정책 당국이 의도하지 않게 경기 부양적 정책을 쓰게 됐다라는 게 저기 오파니데스 교수인데 나중에 사이프러스 중앙은행 총재까지 한 양반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책 제약 constraint in policy. 이 사람은 알런 멜서 교수가 얘기한 건데 그 당시는 폴리시 믹스에 대한 제약이 많았어요. 중앙은행이 물가 문제를 갖다가 두려워해서 돈을 풀고 싶지 않은데 정부가 자꾸 재정 지출을 하면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이 당시는 지금은 입찰 방식으로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고정금리 방식으로 입찰을 했어요. 아니, 고정금리 방식으로 증권을 발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그걸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그 부담이 있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 때문에 중앙은행이 독자적인 정책을 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멜서 교수.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모델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해서 필요한 정보를 잘못 뽑아냈거나 아니면 그 당시 정부와의 관계에서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자, 근데 자 봅시다. 지금 70년대 이거는 정책 실패가 올바른 정책을 쓰지 못하게 한 면에서는 분명히 왜 15년이라는 시차가 필요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치 않았기 때문에. 예? 이 세 가지 여러 가지 실패로 인해서 정책 당국이 적절한 정책을 쓰지 못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왜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조기에 진화를 못했는지를 설명을 하지만 정작 80년을 전후해서 왜 일관된 인플레이션 정책이 추진되게 되는지 그거는 설명을 못한다는 거죠. 70년대 때 딜레이된 건 설명을 해요. 근데 왜 80년대 가서 왜 안 하던 놈들이 왜 갑자기 개가전선을 해서 정책을 제대로 쓰게 되느냐. 그죠?
인플레이션이 정책 실패에 기인한다는 가설만으로 1980년대의 인플레이션율 하락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경제학계에서 제시하는 제 생각은 경제학계에서 이에 대한 답을 제공을 못하고 있다 봐요. 그래서 제가 정치경제학이라고 답을 붙인 거예요. 왜? 경제학에서 답을 안 주니까 딴 데 가서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만약 이 앞에 그 경제학계의 설명이 80년대의 이론 그걸 갖다가 80년대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을 설명하려면 요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비용 상승 현상이라는 통화당국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이 바뀌어야죠. 아, 이게 코스트푸시 현상이 아니라 화폐적 현상이네.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총수요 관리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없다는 비관론이 불식되고, 야, 그건 프리드만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는 이론적으로 맞는데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요 성격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냐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통화긴축으로 총수요를 갖다가 억제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데다가 통화정책에 내재된 정부 문제, 아까 말했던 오파니데스 교수가 얘기했던 그 문제, 저 매저먼트 에러는 말이죠. 산업 구조가, 경제 구조가 메이저 시프트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70년대 왜 매저먼트 에러가 많았냐면 60년대 황금기에서 고도 성장을 누리다가 갑자기 후발 선진국하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마찬가지. 근데 불행히도 어느 경제나 편안한 시기를 보낸 적은 없어요. 모든 경제가 끊임없이 구조 변화의 진통을 겪습니다. 그렇다면은 매저먼트 에러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건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계량 분석 기법을 동원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레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면은 또 아울러 재정정책과의 정책궁지와 같은 정책 제약이 80년대 들어서 어떤 계기로 해서 제약이 해소가 되는지, 이 말은 뭐냐면 말이죠. 정부 쪽에서 무슨 이유로 해서 자기가 갖고 있던 권한을 조금 양보해서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네 알아서 하세요라고 독자적인 재량권을 주게 되냔 말이에요. 설명이 없잖아요. 갑자기 저기 나쁜 악당이 어느날 갑자기 개가 전선해가지고 나 이제부터는 너한테 아무 해코지 안 할 테니까 너 알아서 잘 살아. 이거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계는 그 설명을 안 하고 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구글 서치를 하면서 나름 고민한 걸 갖다 이제부터 이제 펼쳐 보이겠습니다. 그 전과는 그냥 경제학계에서 나온 얘기 제가 그냥 종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 비용부터 봅시다. 자, 디스인플레이션에 나섰다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싫다는 고백 아닙니까? 그죠? 인플레이션이 좋은 거라면 마다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경제의 윤활유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패가 자본주의 경제의 윤활유라는 말이 있듯이 완벽한 사회가 없다시피 어느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필요한 거 아니냐, 필요하기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가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은 나 싫어하고 이제 쫓아내려고 이제 온갖 궁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인플레이션 비용부터 봅시다. 자, 경제학계 설명부터 보십시다. 저는 여기서 경제학계가 특징이 있어요. atomistic and mechanical 두 단어입니다. 자, 설명해 볼게요. 메뉴 코스트. 여러분들 저기 거시경제학이나 화폐금융 배우면 아마 이렇게 특히 거시경제학 배운 분들은 아마 이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메뉴 코스트. 메뉴 코스트는 그냥 직설적으로 해석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는데 물가가 자꾸 올라요.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피 값을 갖다 바꿔야 되면은 그 메뉴판의 가격을 갖다 지워야 되잖아요. 예? 지우고 새로운 가격을 쓰죠. 거기에 돈이 든다는 거예요. 메뉴 바꾸는데. 자, 근데 분필로 했으면 분필로 이렇게 쓰는 가격 얼마나 되겠어요? 팔 들어가지고 쓸 때 약간 팔이 아프다. 분필이 좀 단다. 그죠? 아니면 새로운 메뉴를 갖다가 프린트한다면 인쇄비가 좀 들겠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해석하면 이 비용은 크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메뉴 코스트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치열한 경쟁 환경하에서 인플레이션이 유발하는 불확실성. 자,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면 상대 가격이 들쭉날쭉해요. 그러니까 뭐 사과 가격, 배 가격, TV 가격이 동일한 비율로 오르는 현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상대 가격이 흔들리면은 어떻게 하죠? 내가 이 가격을 요때 올려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게 돼요. 왜? 수요가 늘어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내 상품만이 수요가 늘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돈이 풀려가지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 구성원들이 전부 다 가격을 올려야 되는 거지. 판단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짱구 굴리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기업이나 가게가 가격 조정 문제에 부닥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당장 올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감수해야 돼요? 만약 이웃 커피숍이 가격을 안 올리면 어떻게 해요? 손님이 떨어져 나가겠죠. 그거 감수해야 돼요. 또 너무 늦게 하면 무슨 비용이 생깁니까? 원가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돼요. 손해보죠. 팔면 팔수록. 그죠? 그러니까 적정한 시점에서 물가,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해야 되는 것 같아 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스티키니스예요. 가격이 경쟁적인 거죠. 근데 이거는 지금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주류 경제학, 특히 신고전파 경제학은 나홀로 경제예요. 분석 주체가 개별 소비자, 개별 기업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보면 옆 동네 눈치 보는 게 불가피하잖아요. 근데 이 옆 동네하고 눈치 작전하는 거는 주류 경제학은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짱구로 해서 불린 게 메뉴 코스트라 이따 치자하고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칼보 프라이싱이라고 있어요. 자, 모든 기업들이 여기 강당에 모여가지고 떡볶이를 해요. 그래가지고 당첨된 사람만 가격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당첨이 안 된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유지해야 돼. 이게 칼보 프라이싱이에요. 이런 식으로 경제학의 이론에 프라이스 스티키니스를 갖다 반영을 하는데 진짜는 뭐냐면 인터랙션이에요. 옆에 경쟁자하고 짱구 굴리는 거. 근데 괴롭잖아요. 그게 메뉴 코스트예요. 그 다음에 슈레드 코스트. 이건 뭐냐면은 화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수록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화폐의 구매력이 떨어지죠. 근데 화폐는 또, 그러니까 화폐는 갖고 있으면 하시라도 쓸 수 있는데 단점이 있어요. 이자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화폐를 들고 있을수록 여러분 자산 가치는 떨어져.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이자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물가가 자꾸 오르니까 자꾸 은행 창구로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돼. 한 번 갈 걸 두 번 가고, 두 번 갈 걸 세 번 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게 구두창이 단다 이거죠. 자, 여기가 보면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인디비주얼을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보면 아토미스틱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원 배분의 왜곡.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상대 가격 체계가 흔들거려요. 그러면은 상대 가격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미시경제학에서 배운 게 뭐냐면 상대 가격은 기회비용을 반영한다고 배웠죠. 근데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상대 가격이 흔들린다는 거는 근데 그 기회비용 자체는 인플레 문제하고 관련이 없어요. 펀더멘탈은 가만히 있는데 인플레 문제 때문에 상대 가격이 흔들린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원 재배분은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네 번째, 부당한 부의 이전. 자,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누가 이득을 봅니까? 돈 빌린 사람이. 왜? 돈 가치는 갈수록 떨어지니까 빌릴 때보다 갚을 때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빌린 사람이 장땡이죠. 자, 근데 세 번째, 네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미케니컬이에요. 그냥 여기서 일로 간다. 단순하게 보여줘요. 인터랙션 없어요, 그냥. 그래서 주류 경제학이 갖고 있는 한계. 제가 요즘 대학 강의를 나갈 때 요 얘기를 주류 경제학을 갖다 많이 비판하는 이유가 너무 개인의 분석의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구성원들 간의 인터랙션이 없다. 그 다음에 분석을 하더라도 자꾸 이케이션을 쓰다 보니까 이게 달나라 로켓 쏘는 것처럼 너무 맹신하는 경향을 조장한다. 이런 거예요. 지금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인플레이션 비용도 딱 그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분석 단위가 개인이죠. 물론 이것도 인터랙션이 있는데 메뉴 코스트 칼보 프라이싱 하면서 인터랙션 빼버려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인터랙션을 얘기하냐면은 제가 이제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인터랙션을 감안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인플레이션 경제학계에서 설명하는 경제학 비용은 인플레이션 비용은 이런 건데 문제는 그 비용이 얼마나 크냐 이거예요. 인플레이션 비용이 크다면은 무조건 낮춰야죠. 아니면은 그게 크지 않다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도 되고 이제 그 문제에 이제 봉착하는 겁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나쁘냐? 나쁘죠. 아까 얘기했듯 코스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윤활유 작용을 하는 것은 있지만은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낮아야 인플레이션 앞에서 얘기한 부작용이 없는가? 자, 인플레이션이 나쁘다면은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간 역의 상관관계가 있어야 된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물가 상승률 수준과 관련 없이 조금 높아지면 거기에 성장률을 갖다 잠식한다. 물가 상승이 높아지면은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관계가 나오면은 물가 상승률은 무조건 낮은 게 좋죠. 네? 그런데 관련 문헌에 따르면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간 관계가 항상 역의 관계에 있지 않다. 자, 보세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저 막대 그래프가 저기 X축이 물가 상승률이고 위는 1인당 GDP 증가율이에요. 자, 그런데 보시면 알겠죠. 막대 그래프 높이를 보면은 10에서 20%까지는 관계가 정의 상관관계예요. 말하자면은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더라도 1인당 GDP 증가율이 떨어지지 않더라. 오히려 늘어나더라. 라는 게 나와요. 요걸 밝힌 사람이 브루노 앤 이스터리, 주류 경제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그럼 뭡니까? 이 말 고지 그대로 하면은 20%까지는 그냥 용인해도 되잖아요. 그죠? 20%까지는. 근데 근데 지금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은 물가 상승 목표가 2%예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이게 너무 지나치게 짠 거 아니야? 2%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말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 직장 후배들은 인플레이션 코스트를 갖다가 분석하느라고 바빠요. 경제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예? 그래서 옵티멀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추정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그 친구들도 그 친구 나름대로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해석이 있어요. 자, 제가 뭐라고 들었습니까?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이해하려면 좀 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학적인 코스만 고려하면 절대 왜 2%여야 되는지를 설명을 못한다 이게. 경제학계가 놓치고 있는 인플레이션 비용은 뭐냐? 자, 그래프를 먼저 봅시다. 이때가 보면은 저 그래프에 보면은 Public Trust in Government,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자, 50년대 말에 70% 이상 가다가 쭉 떨어져요. 그때가 보면 그래서 70년대가 보면은 가라앉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봐요. 이게 뭐냐? 노조 파업 빈도수 1000명 이상이 동원된 노조 파업 숫자를 하니까 70년대가 또 왕창 늘어났어요. 자, 봅시다. 그러면은 자, 서구 선진국 입장에서는 70년대가 무슨 시기였냐? 성장률이 둔화되고 그다음에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분배를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심화된 갈등의 시기였습니다. 자, 노조들이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면서 힘을 발휘하니까 기업들은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기업가 단체를 갖다 많이 형성을 해요. 70년대에 나타난 미국에서 나타난 뉴밸런 현상이에요. 너네들이 뭉쳐, 우리도 뭉쳐. 결과 대혼란. 너네들이 임금 올려, 나는 가격으로 전가해. 그리고 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임금 인상, 가격 전가 이걸로 싸우는 와중에서 또 하나 한 게 뭡니까? 정부에 찾아가 가지고 자기네한테 유리하게끔 정책을 펼쳐달라고 로비를 하게 됩니다. 결과가 뭡니까? 경제 정책이 정치화되는 거예요. 지대 추구 행위 목적으로 한 로비스트들이 끊임없는 압력에 시달리게 돼요. 정부 관료들이. 그 결과가 뭡니까? 근데 정부가 이해관계가 갈리는 모든 국민들을 갖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나타난 결론이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가 없다. 쟤네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신뢰도가 빡빡빡빡 떨어져요. 그래서 위르겐 하버마스라는 사회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걸 갖다가 정당성 위기라고. 그러니까 사회학자가 그 정도 말을 쓸 정도예요. legitimate crisis. 인플레이션이 초래하는 사회적, 정치적 비용을 경제학계는 도외시했다. 요것을 감안해야지 왜 8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서구 선진국들이 인플레이션에 과감하게 팔을 걷어붙일 수 있는지 설명이 된다 이거죠. 자, 인플레이션의 경제학적 접근. 자, 좀 약간 다이그레이션입니다. 이거예요. 뭐냐면은 저는 네오 클래시컬 이코노믹스는 저는 공룡의 뼈만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티렉스죠. 티렉스. 티라노사우루스. 제가 공룡을 많이 알아요. 한 100개 이상을 알아요, 제가. 그것도 제 블로그에도 썼는데 왜 그렇게 되냐. 아들 녀석한테 책을 사줬는데, 저 유학 시절에 공룡을 좋아할 것 같아 그림책을 사줬는데 애들이 안 봐. 그래서 저 학생이었으니까 본전 생각이 나가도 제가 그냥 읽었어요. 그러다 제가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꽤 많이 알아요, 그래서. 왜 예를 들어서 초기 육식 공룡은 손가락이 3개였다가 티렉스 가면 2개다. 왜? 손을 안 쓰다 보니까 3개가 필요 없어. 2개로 바뀌어요. 티렉스는 2개. 근데 삼척기 시계, 초기 공룡 시계에는 육식 공룡이 발이 3개예요. 손가락이. 예를 들면 그런 거 또 빠졌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의 정치 경제학 접근은 이거예요. 자, 저 뼈에다가 살을 입혀야 되잖아요. 지금 티렉스가 털이 있다고 주장하는 공룡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공룡학자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저 뼈밖에 없어요. 화석.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 근데 간혹 가다가 그러니까 털까지 된 화석이 발견되기도 해요. 티렉스는 아니고 다른 공룡이. 그러다 보니까 티렉스도 털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보려는 거는 자, 티렉스 저 뼈가 걸어 다닐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걸어 다닐 수 없습니까? 근육이 없잖아요. 그리고 근육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신경망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데 빼버렸으니까 근육하고 신경이 없으니까 저 티렉스는 죽은 티렉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경제 문제를 다루려면은 정치 경제학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뼈만 쳐다보니까 70년대 인플레이션 진화 노력은 인플레이션 진화가 늦어진 거는 설명을 어떻게 했는데 왜 80년에 가서 바뀌었느냐. 디스인플레이션이 왜 그때 시작됐는지를 설명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 블로그에 이렇게 썼어요. 경제학자와 공룡학자의 같은 점, 다른 점. 둘 다 뼈가 중요해요. 공룡학자는 뼈밖에 안 갖고 있어서. 근데 경제학자는 전체를 다 갖고 있는데 거기서 다 잘라내요. 왜? 경제에 관철되는 법칙을 갖다 발견하려고 살, 근육 다 떼요. 그게 뭡니까? 행태 방정식이죠. 그게 뼈입니다.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는. 다른 점, 공룡학자는 신체에서 살과 근육을 뺀 뼈를 관철하는 게 과업이에요. 필립스 곡스. 제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딱 뭐냐면 왈라스 균형에서 소셜 옥셔니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시장입니까? 아니면은 러시아에서 했던 플래닝 보드입니까?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공룡학자는 관찰되는 뼈에다가 상상을 통해 가지고 살을 입히는 게 평생 과업이에요. 다른 점. 그냥 저 이 비유를 많이 씁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행위는 뼈만으로 불가능하다. 근육의 매개를 거쳐야 비로소 가능하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은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주체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어울려가지고 갈등하기도 하고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걸 이해를 해야지 사회 현상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의 부작용을 이해하려면 좀 더 포괄적 필연이 하다고 했는데, 자, 결론이 겁니다. 경제는 사회의 일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또한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이 돼야 됩니다. 이거 아세요? 경제학과하고 사회학과가 하버드 대학의 경우 분리된 게 1931년이에요. 그 전에는 사회학자들도 경제학과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장하준 교수 있죠. 케임브리지 대학 교수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예요. 그 양반이 2단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주류 경제학자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얘기예요. 너 그렇게 하려면 사회학과로 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자, 인플레이션을 수요와 공급의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라 때로는 사회의 재반 갈등, 계층 간 갈등의 결과물로 볼 필요도 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회학자가 한 유명한 말들을 갖다 제시할게요. 골드스롭이라고 70년대 왕성하게 활동한 사회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은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화폐적 형태로 드러난 현상이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커시너라는 사람은 이거는 약간 프리드만의 그 경고를 패러디한 건데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정치적 현상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회적 갈등은 정부의 정책 결정을 정치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지금 그레타 크리프너라고 여성 사회학자인데 이 양반이 1970년대하고 80년대에 미국의 통화정책 역사를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쓴 책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책 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금융자유화와 중앙은행의 독립성 강화는 정부의 정책 결정을 비전문가에게 맡김으로써 비정치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왜? 또 로비스트한테 시달리니까 전문가한테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악유를 안 할 거 아니야. 누가 예를 들어 재무장관한테 가서 뭐라고 보면 나 이제 권한 없어. 저 중앙은행한테 맡겠어 말이야. 중앙은행이 전문가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로비 안 받아. 걔네들은 데이터만 보고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마. 비정치화입니다. 중앙은행이 독립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이겁니다. 하도 시달리다 보니까 정부가 왜냐하면 신뢰성 위기를 겪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돌파구가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중앙은행을 세워서 걔네들한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갖게 된 가장 큰 계기가 이겁니다. 정당성 위기, 70년대.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설명 안 하죠. 근데 정치학자들하고 사회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해요.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큰 정부를 지향하고 있죠. 큰 정부의 비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정치화입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맡은 역할이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는 재반 이해계층으로부터 끊임없이 시달려야 됩니다. 왜? 예산을 늘려놨으니까. 그 다음에 옛날에는 시장에 맡겼던 영역을 정부가 나서서 하면은 거기는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이 생기죠. 그러면은 그 갈등을 해소하는 비용이 추가로 들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예산이 400 몇 조에서 500 몇 조로 된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이런 비용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경제적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비용을 포함할 경우는 비록 물가 상승률이 한 자릿수에 머물더라도 상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봅시다. 1965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였어요. 그러다가 10년 내로 16%가 17%로 올라가요. 왜? 이런 거가 일단 악순환에 빠지면요.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불씨를 조기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2% 물가 상승률을 찬성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인플레이션 문제 극복이 80년대 중반에 이르러 비로소 가능했던 이유. 제가 어느 페이퍼를 읽다가 그 페이퍼를 갖다 통째로 좀 인용을 할게요. 근데 이런 유사한 질문들은 딴 데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제시한 게 가장 완비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자, 서구 선진국 황금 시대가 60년대 중반에 종료됐어요. 경제 성과의 악화, 물가가 상승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업률, 저 옆에서 보면 기업 이업률이 70년대 들어도 뚜루룩 빨간색, 파란색 쭉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인즈식 적극적 시장 개입, 말하자면 케인지안 액티비즘에 대한 비판이 점증해요. 인플레이션과 성장 간 역의 상계에 관한 믿음이 되죠. 왜? 프리드만하고 펠프스가 두 사람이 별도로 쓴 논문을 통해서 필립스 곡선은 안정적이지 않다. 장기적으로는 필립스 곡선은 수직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합니다. 이런 학술적인 뒷받침도 있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여러 시도들이 여건 미비로 실패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1971년에 양적인 신용 규제 대신에 금리 상승을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왜 실패했냐면은 그 당시 통화 정책은 뭐냐면 신용 할당을 주로 했어요.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변수예요.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난리가 나거든. 그거 아세요? 중앙은행이 금리 타겟팅 한다는 거 처음에 발표를 못했어요. 왜? 금리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해계층 간에 민감하거든. 채무자들은 올린다 그러면 난리가 나고 내리면은 채권자들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가급적 안 건드리고 통화량을 조절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결국은 유야무야 포기 실패합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는 1976년에 지스카르 제스텍이라고 그 당시 대통령 정부 체제하에서 프랑화를 마르크화에 연동하십니다. 왜? 독일은 분데스방크 하에서 물가 상승률을 안정적인 범위 내에서 억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 그러면 외국의 물가 안정을 수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나라 통화하고 자국 통화를 갖다가 1대1로 매치시키는 거예요. 고정환율제로 하면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잃으면서 말하자면 프랑스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통화량을 늘리고 싶어도 못 늘려요. 그렇게 해서 두 손 묶는 전략을 했는데 속이 성과를 못 얻었어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금리를 안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왜 포기했냐? 1981년에 미테랑 사회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 대변경 실패. 그러면 80년대,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70년대 줄곧 해서 보면은 인플레이션율을 떨어뜨리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어요. 소득 정책. 말하면 소득을 갖다가 몇 퍼센트 못 늘리다. 뭐 소득 동결을 한다. 임금 동결 같은 거. 이런 것도 있고 아까 말하면 신용 활동을 하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했지만 실패했어요. 시도는 있었어요. 근데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과를 보기에는 지속력도 없었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정책도 없었어요. 그러면 80년대 중반 들어서 왜 가능했냐 이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론이 그렇게 원했기 때문에. 자, 이 페이퍼는 제가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그 워킹 페이퍼를 읽고 거기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한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유럽에서 정치 경제학적 접근으로 경제 문제를 분석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70년대 내내 고용 우선을 지지하는 여론과 이걸 갖다 E로 표시할게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억제를 지지하는 여론 A의 두 가지 상반된 힘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뭐니 해도 고용이 우선이야. 아니야. 인플레이션이 나빠. 예를 들어서 슈미트 수상인가 이랬잖아요. 야, 너 인플레가 낫지. 인플레는 너 소득 조금만 잃으면 되잖아. 근데 실업을 하면 네 소득 전체가 날아가. 어떤 게 좋겠니? 그런 사람들은 고용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인플레는 싫어. 왜? 나도 모르게 내 구매력이 자꾸 떨어져. 싫어하는 사람이 A 쪽으로 가죠. 근데 이게 보면 그래프를 보면은 1970년대 때만 해도 고용이 우선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00년대 역전이 되죠. 그 데드 크로스가 언제 일어나냐? 우연히도 1980년. 계량 분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연히 일치죠. 근데 여기서 왜 80년대에 딱 맞췄다, 브라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적 흐름입니다. 하나는 줄어들고 하나는 늘어났다는 거예요.
70년대 초에는 고용 우선 여론이 우세했으나 점차 퇴조하면서 인플레이션 억제 여론이 힘을 얻으면서 80년대에 이르러서 데드크로스가 일어난다. 저 요즘 하도 조국 선생님 관련해 여론조사 가지고 데드크로스를 얘기 많이 해서 저도 그냥 인용해봤어요. 데드크로스. 자, 그러면은 왜 E가 시간이 갈수록 퇴조하고 A가 힘을 얻게 됐을까? 첫 번째는 실업률 하락. 고용, 50년대, 40년대, 2차 대전 직후부터 50년대 초기만 해도 사람들이, 옛날 생각을 한 거예요. 내 고용이 불안정하다라는 그 불안이 많아서. 그러니까 고용을 보호해줘. 내 일자리 보호해줘야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근데 실업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물론 여기에 인플레이션율에 보면은 60년대 이게 낮았죠. 70년대 들어와서 나중에 이렇게 올라가지만은, 요때만 하더라도 아직 많이 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고용 불안 문제가 노동자들한테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EPL을 그러죠.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고용 관련 법안이 정비가 되면서 기업주가 자르고 싶어도 자를 수 없는 환경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해졌죠. 그러니까 고용 문제에 덜 불안한 거야. 세 번째, 노조 가입률이 솔솔솔솔 하락해요. 왜 하락을 할까요? 지식 노동자들이 많아지면서 노동자들 내에서도 계층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조 가입 안 하는, 소위 말해서 화이트 칼라들이 많이 생기면서 노조 가입 안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노조 영향력이 쇠퇴하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도 이제 재산이 늘었어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집 아니에요, 집. 그 다음에 은행 계좌에도 돈 많이 생기고 지켜야 된 자산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최대의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인플레를 싫어하는 계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7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제반 이해계층들이 모두 반인플레이션 슬로건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금융계는 태생적으로 인플레 싫어해요. 왜냐하면 인플레하고 금융자산은 노미널 밸류 아니에요. 인플레 올라가면 금융자산의 실질 구매량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계는 싫어합니다. 노동자, 아까 말했듯이 두 가지 있죠. EPL 강화되고 실업률이 낮은 상태에서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까 인플레에 대한, 그러니까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덜해졌다. 그 다음에 노동자부터 마찬가지예요. 뭐 힘겹게 사장님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타기로 했는데 나는 물가 상승률이 2%인 줄 알았는데 실제 뚜껑 딱 열어보니까 4%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노동자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조위원장 물러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조 대표도 싫은 거예요, 이게. 정부, 아까 말했듯이 인플레가 지속되는 한 노사 갈등이 심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정부가 긴 호흡을 갖고 정책을 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싫어해요. 자, 뭡니까? 제반 이해계층이 똘똘 뭉치게 돼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뭡니까? 일단 임플리멘트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구 선진국들은 민주주의 국가들이죠. 그리고 서구 선진국에도 좌가 있고 우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시작은 이걸 반인플레 정책을 누가 했냐면 우파 정부가 있어요. 레이건, 세처. 문제는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좌파 정부도 똑같이 반인플레 정책을 해요. 왜? 노동자들이 지지하니까. 그래서 본격적인 인플레 정책 억제 대책은 보수 정권에 처음 시도됐는데 진보 정권도 뒤에 그대로 따라옵니다. 대표적으로 블레어 영국 총리. 진보 정당이면서도 경제 정책으로 본다면 굉장히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해요. 자, 물론 화폐적 현상의 인플레이션을 회수하려면 통화 증발을 억제해야 된다는 통화주의가 학계의 지지라는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아까 경제학계의 그 설명 중에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인플레이션이 코스트푸시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통화 정책이 무효하다든지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이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1979년쯤 되면 말이죠. 인플레는 어떻게 해서든지 없애야 되는 퍼블릭 에너미 넘버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볼커, 인플레이션 정책을 추진한 그 미국 중앙은행 총장이 뭐냐면 폴 볼커예요. 근데 그 사람이 레이건 때 그 정책을 펼쳐가지고 레이건이 그 영광을 다 가져갔는데 사실 볼커를 지명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전임 대통령 카터 대통령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할 거 없이 인플레이션은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은 프리드만 아저씨가 얘기한 게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했었는지 물가를 잡으려면은 프리드만 아저씨가 한 대로 한번 해보지 할 수밖에 없던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제가 그래요. 통화주의 확산이 인플레이션 문제 극복의 필요 조건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왜? 그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의 본격적인 통화 정책은 이론적 토대가 통화주의에 있고 다른 선진국보다 일찍 물가 안정을 다진 독일 분데스방크의 성공 사례도 통화주의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필요 조건이에요.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면의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종전의 생각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두 번째, 독일의 성공 사례는 독일이란 나라의 특이한 게 있어요. 노사 화합이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김종인 옛날 김종인 박사 뭐라고 했죠? 경제민주화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모태가 독일의 코디터미니즘이에요. 노동조합 대표가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형태. 독일은 이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로부터의 양보를 얻어내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영국하고 미국은 그런 제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독일이 성공한 거는 독일의 특유의 코디터미니즘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우리하고는 딱 들어맞지 않아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밀고 들어가게 되냐? There is no alternative. 왜? 여론이 성과를 못 내면 죽이려고 드니까. 그죠? 그러니까 80년대 들어서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면 인플레 문제 해결 안 하면 쫓겨날 각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 이게. 시사점. 제가 한 세 가지인가. 자, 첫 번째 제가 던진 화두는 중앙은행의 독립만으로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가? 영국과 미국은 호전적인 노동조합의 저항을 강압적으로 물리친 후에나 비로소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관제사 조합을 갖다가 경찰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진압합니다. 그 다음에 영국 대처 행정부도 철강 노조인가 하여튼 그 가장 강력한 노조. 그 말하자면 노동조합은 영국병이라고 기치를 내고 노조 탄압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비용이 굉장히 높았어요. 반면 독일은 일찍부터 노사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노조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다 보니까 임금이 안 오르죠. 임금이 안 오르다 보니까 가격을 올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스인플레이션 코스트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꼭 필요한 요소지만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게 좋다. 말하자면은 협조적 단체 임금 협상 관행과 같은 광범위한 제도적 장치가 구비될 때 통화정책의 유효성은 비로소 구비가 된다.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노사 갈등 지수가 거꾸로 전 세계 1등이에요. 전 세계 1등. 지금도 보면은 아시죠?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지금 저는 삼국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자, 두 번째, 물가 안정이 사회 경제의 안정을 보장하는가.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 파트입니다. 왜? 인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끌고 오면서 제가 전달하고 싶었던 거는 인플레이션 문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인, 우리나라 사람을 포함한 모든 전 세계인이 갖고 있는 당면과제를 이 시각 인플레이션 치유 과정을 통해서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자, 1980년대 중반이어 물가 안정이 유지되고 있으나 물가 안정 기조가 확실히 뿌리 내렸다고 장담할 수 없다. 자, 물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재현될 수 있을까? 일부 학자는 yes라고 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실감이 안 나죠? 지금 R의 공포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장기 성장률, 잃어버린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20년이 오지 않을까? 그리고 2013년에 미국에서 레리 서머스 교수가 장기 성장 정책의 이론이라고 하는 1930년대 엘빈 한센이 얘기한 얘기를 다시 끄집어낼 정도인데 인플레? 그 가당한 얘기야? 이런 생각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한꺼번에 펼쳐놓고 봅시다. 1990년대 잘 봅시다. 1990년대에 물가 안정이 이룩할 수 있었던 건 중앙은행이 체계적인 통화 정책을 한 건 분명히 있어요. 원 팩터. 그렇지만은 우연히 작용한 것도 있어요. 운이 좋았다고 하죠. 그게 뭡니까? 1990년대부터 80년 5년부터 아마 중국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해 시장 문호 개방하고 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 시장에 진출합니다. 공장으로 등장하죠. 그리고 대부분의 체제 전환국들이 글로벌 시장에 편입되면서 얘네들이 재화 공급 공장 역할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재화 용역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요. 저가 생산품이 글로벌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거죠. 물가를 떨어뜨리는 영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재현될게요.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이미 수출 주도에서 이제는 내수 시장 얘기하고 있어요. 걔네들도 이제 소득이 많이 커져가지고 상해 쪽 가면은 우리나라 저 강남에 있는 부자들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한 부자들이 많아요. 왜냐? 시장 규모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애들이 제가 옛날에 대학 사회초년병일 때는 중국 사람 보면 알아요. 머리가 이렇게 보면 깨져제하고 근데 요즘 중국 사람들 멋있잖아. 그잖아요. 예?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은 외모가 달라져요. 이 턱 구조가 달라져요. 제 말씀은 뭐냐면은 이런 90년대에 그 물가 안정에 기여했던 요소들이 재현이 안 되고 정반대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돼요. 두 번째, 제가 중앙은행 직원으로서 이거 여러분들은 조직 이기주의라고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잘 보세요.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된 배경이 뭡니까? 신자유주의입니다.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독립된 배경에는 효율성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에요. 자, 경제학 교과서나 보고서에는 왜 중앙은행한테 맡겼느냐? 전문가들로 이룬 집단한테 맡기면은 한 사람이 독단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다 보면 정책 실패를 갖다가 줄이고 총인을 모아가지고 좀 더 나은 정책을 펼칠 수 있다. 이 논리예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그 권한을 내려놨던 정부는 생각은 달라서 이게 아니라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냥 던져준 거예요. 중앙은행한테. 근데 지금 이 생각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대적 사상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지금 이 신자유주의가 글로벌 위기를 계기로 해서 열심히 얻어맞고 있어요.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은 뭡니까? 포퓰리즘. 그 다음에 국수주의. 이거하고 중앙은행 독립하고 궁합이 그렇게 안 맞아요. 그러면 어떤 겁니까? 국민들이 중앙은행을 지켜줘야 되겠다는 그 국민적 지지가 없으면 중앙은행이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중앙은행 평생 여기에 몸담았던 직원으로서 이제 전 내년 말이면 이제 은퇴합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살짝 걱정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물가 안정은 경제 안정을 위한 충분 조건이 아니다. 왜? 제가 여기서 이제 제 주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가 불안은 경제 사회 갈등의 여러 형태 중 하나다. 자, 봅시다. 1970년대 경제 상황이 어땠어요? 기업 수익성이 악화되죠.
근데 노동자본 힘이 엄청 세졌어요. 거기다가 중앙은행 독립성은 취약했어요. 결론이 뭡니까? 갈등이 어떻게 표출됐어요? 기업은 수익성이 낮은데 임금을 올려주고 싶지 않은데 노조는 강력해져서 임금 적다 올려달라고 그래. 나타나는 게 현재의 수익, 파의 경쟁이 심화됐다는 거예요. 나타난 게 임금 가격의 경쟁적 인상과 수용적 통화 정책. 요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어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병도 말이죠. 가장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병이 표출돼요. 사람 몸이 그런데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한 부분을 통해서 뭔가 병리적 현상이 나오는데 70년대에는 그 병리적 현상이 인플레이션이었어요. 왜? 이 당시 갈등이 경쟁이 이거였어요. 파의 경쟁이었으니까. 그럼 2000년대 봅시다. 글로벌 경쟁이 심화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재화 용역의 무역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거래에 대한 규제도 불법화됐어요.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국제 분업 체계가 체계돼서 글로벌화가 극단적으로 치달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금융자본주의. 주주가치 극대화 가설. 금융시장은 효율적이다. 금융을 갖다 규제하지 말라. 시장이 알아서 잘한다. 금융자본이,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자본이 개별 국가의 주권을 갖다가 도미네이트 할 정도로 막강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성은 빵빵해서 왜? 뉴 이코노미라고 그래가지고 물가 상승률이 안 오르다 보니까 그 그린스팬 연준 의장 체제 하에서 유동성 막 풀었잖아요. 그 돈이 어디 가느냐? 욜로는 안 가요. 인플레로 왜 안 돼? 왜?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가격 전가가 안 돼.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딱 불아리고 있어. 물가 오를 것 같으면 금리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물가로 표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갈등 표출이. 자, 70년대는 현재의 파이에 대해서 경쟁을 했어요. 근데 2000년대는 경쟁이 미래 파이예요. 미래의 파이를 누가 먼저 따먹느냐. 어떻게? 금융화를 통해서. 차입이나 그걸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갑니까? 자산시장으로 몰립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게 자산가격 버블.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끝났어요? 글로벌 금융위기로 끝났죠. 그 다음에 현재 글로벌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글로벌화가 극단으로 치달았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당시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던 아마 미네소타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이 아니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너는 민주당 힐러리 대신에 트럼프를 찍었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는 노란 사람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갑자기 노란 사람들 까만 사람들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에? 문화와 생각이 다른 이기적인 잡대안이 자꾸 이웃에 스며드니까 나 싫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 심화됐죠. 그 다음에 복지가 축소됐어요. 그럼 뭡니까? 각자 알아서 살라. 각자 도생 경제화 됐는데, 예? 그러니까 말하면 소득은 불평등해졌고 복지는 축소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또 돌아다녀요. 그리고 문화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이 막 뒤섞여 살아. 그러니까 싫은 거야. 갈등이 뭐냐면은 명분 경쟁으로 이제 전환합니다. 싫어해요. 옳고 그른 거, 그러니까 선악 경쟁입니다. 이거는 효율성 경쟁이 아니라 이때만 해도 명분을 쌓으면은 내가 생산성을 이렇게 했으니까 임금을 이렇게 인상을 해줘. 얘네들도 뭡니까? 금융을 효율화해야지 경제가 효율화돼. 이런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너는 나쁜 놈, 나는 좋은 놈.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앓고 있는 병이 이거예요. 선악경제, 진영 논리. 내가 아니면 네가 하는 얘기는 무조건 다 틀려. 밀리면 죽는다. 공동체 의식이 퇴조됐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국수주의, 포퓰리즘. 경제, 사회 갈등은 사회 경제 체제의 가장 약한 부위를 통해서 표출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종합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하나 더 꼭지를 얘기하는 건 1970년대의 인플레이션 문제를 80년대 들어와서 해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해결 방식이 다른 형태의 부작용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 면에서 불완전한 해결이었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하는 케인즈 사상은 50년대, 60년대 이후 고용 우선 정책을 통해서 노동자의 후생을 늘리는 데 기여하였으나 기업의 수익이 하락하는 가운데 무리하게 완전 고용 정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악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조장했다. 그 결과는 국가의 정당성 위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반작용으로 케인즈주의가 몰락하고 신자유주의, 하이에크나 이런 사람들 있죠. 시장에 맡겨라. 신자유주의는 통화주의를 내세워서 통화긴축을 유도하면서 1980년대 중반에 물가 안정 기조를 이뤘어요. 그러니까 물가 문제는 해결했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규제 완화를 했어요. 자본 자유화도 시켰어.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화가 진정되면서 국제분업 체계가 활성화되고 세계 교역이 엄청 늘었어요. 그런 면에서 한동안 팍스 글로벌 경제가 된 거죠.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 시장 자율 일변도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금융 불균형이 누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가 글로벌 금융 위기가 초래됐고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으로 해서 기득권 계층에 대한 소외 계층의 반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국수주의. 말하자면은 하나의 문제 해결이 다른 유형의 문제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1980년대 인플레 억제 과정은 극복 과정은 불완전하였다. 불행이다. 제가 이 주제를 오늘날에 들고 왔던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인플레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다른 문제를 유발하면서 해결했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종합을 해보면 물가 불안이 재현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아직은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경계심은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물가 안정이 사회 경제 안정의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하려면 말이죠. 물가도 안정해야 돼야 되지만 거기 더해서 사회 계층 간에 반목이 없어야 돼요. 자산 가격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동산 투기 이런 것도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의 문제 해결은 다른 문제의 유형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뭘 해야 돼요? 이거 뭐죠? 고기에서 가는 거 있죠? 접시 여러 개 돌리는 거. 정책 당국자가 해야 될 거는 그 사람들의 역할은 이거랑 똑같아요. 이거. 접시를 돌리는데 여러 개를 동시에 돌려가지고 하나라도 떨어뜨리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경제가 그쪽으로 해서 문제가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집권하는 어느 정당이든 이걸 염두에 뒀으면 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 패러디 비슷하게 할게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게 톨스토이가 안나 까리니나 소설의 첫 모드에 얘기한 거죠. 이걸 갖다가 피터 다이아몬드가 총균세에서 이걸 갖다 안나 까리니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이 문제에 적용하면 안정된 경제는 모두 비슷하지만 불안전한 경제는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도출하는 결론은 마인드 익세스. 런던의 지하철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지하철 내릴 때면 나오는 영어가 있어요. 마인드 갭. 우리나라 말은 있죠. 이 역의 승강장과 열차 간에는 간격이 넓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뭐냐면 watch your step이에요. 근데 영국 애들은 마인드 갭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균형이 누적되는지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정책 당국자, 국민, 그 다음에 언론, 몽땅 다.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극단적인 사고를 여러분들이 키우면은 사회 갈등만 높아져요. 그럼 우리는 뭐로 할 것인가? 현재의 세계 경제 환경은 1930년대가 너무너무 닮았어요. 어떤 면에서 성장이 둔화되고 있죠. 1930년대는 뭡니까? 1929년에 대공황 발생했고 그래가지고 무슨 경기부양 정책을 해가지고 살아나는 듯 하다가 1930년에 다시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연결돼요? 2차 세계대전. 그 당시에는 뭐냐면은
명목적인 국제경제 질서는 근본위 제도였어요. 그런데 완전히 붕괴돼가지고 뭔지 압니까? 제가 이 비유를 할게요. 지금 2차 대전 후에 전후 국제 질서는 뭡니까? 브레튼 우드 체제입니다. 브레튼 우드 체제는 첫 번째 고정환율제, 달러분위제죠. 두 번째 뭐랍니까? 대신에 국가의 주권을 갖다 유지하기 위해서 자본 규제는 허용합니다. 단지 무역 거래만 자유화시키자. 그러면 대내적으로 뭘 했습니까? 노사 화합을 위해서 노동자들한테 대표권을 부여하고 노동자들이 안정적 생활을 하기 위해서 복지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전후 1960년대 말까지 유지되었던 브레튼 우드 이하 황금 시대의 서구 자본주의 기본 체제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 둘씩 깨지기 시작해요. 첫 번째 제일 먼저 깨진 게 뭡니까? 고정환율 제도. 1971년 닉슨이 달러의 금태환을 금지하죠. 그다음부터 이제 변동환율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서서히 돼가지고 나중에 뭐까지 갑니까? 자본 규제를 갖다 불허하게 돼요. 1994년에 EU 헌법이 하는 마스트리트 조약에 모든 회원국은 자본 거래를 자유롭게 허용해야 된다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90년대 이후에는 자본 거래가 막 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뭘 했습니까? 80년부터 대처하고 레이건 행정부가 해서 노조 탄압을 하죠. 노조의 대표력이 약화되죠. 그런데 노조는 약화시켰지만은 노동자들의 불만을 잠재워야 되니까 정부가 복지 시스템을 그 당시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나타난 게 뭐냐? 재정적자. 그래서 80년대 때 선진국의 재정적자 문제가 불거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커지다 보니까 부담을 느낀 클린턴 행정부가 재정적자 축소를 표명을 해요. 근데 그게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도 89년이니까 그때 뱅킹 크라이시스 생기잖아요. 복지 축소합니다. 서구 선진국들이 전부 다 복지를 축소해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죠? 자, 브레튼 우드 다 깨져버렸죠. 글로벌화는 더 심화됐죠. 그러면 남는 방법이 뭡니까? 빚내세요. 빚내세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발달하면서 가계부채가 급증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제가 2002년에 학위받고 돌아왔을 때 가계부채 문제가 이미 그때부터 초미의 관심사인데 아직도 해결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지 시스템이 열악하다 보니까 가계부채 문제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는 각자 도생 경제예요. 글로벌화는 극단적으로 치닫고 거기에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은 버티기 위해서 가계부채로 버틴 경제. 글로벌은 쭉 진행다. 이게 언제 브레이크를 걸리게 됐냐? 2011년 재정위기 있죠. 유럽 재정위기.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해요. 어떻게? 비유를 한다면은 강아지,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갖다가 제가 강아지를 기르는데 강아지가 한 5마리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주인이 밥그릇에다가 나눠주면은 2011년 전까지는 각자 강아지가 자기 밥그릇에 놓여진 밥을 갖다 평화롭게 먹어요. 옆 밥그릇을 눈치를 안 봐요. 그런데 그 이후부터 지금 상황이 어떠냐? 배가 고프니까 옆에 강아지 밥그릇을 갖다 뺏기 시작해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무역 분쟁이 뭐냐면 상대방 밥그릇 경쟁하는 거예요. 밥그릇 뺏기 전쟁. 그러니까 이제 각자 말하자면 글로벌화를 추진하면서 갈 때까지 가서 마지막이 뭐냐면 가계부채 누중인데 그것도 이제 한계에 도달하니까 이제는 다시 옛날로 돌아와서 30년대처럼 상대방 국가의 밥그릇을 갖다 뺏겠다. 그게 뭡니까? 지금 가트 체계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WTO. 국수주의 확산, 글로벌리즘 폐조. 우리나라가 70년대 때 인플레이션은 많이 겪었지만 그 당시에는 유럽하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성장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겪었는데 미국과 유럽은 성장률이 둔화되는 과정에서 인플레이를 겪었어요. 이럴 때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인플레이를 겪는 나라에 나타나는 것이 계급 갈등이에요. 파이 경제. 근데 우리나라 봅시다. 성장 둔화되고 있죠. 한때 5%가 언제였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기억이 저도 가물가물해요. 5%. 지금은 2% 초반? 이렇지 않습니까? 분배 갈등이 있죠. 지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갈등이 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큰 정부. 제가 왜 큰 정부를 왜 얘기하냐면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은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책이 정체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분배 갈등하고 성장 둔화가 맞물려가지고 큰 정부하고 엮여지면은요, 사회 전체가 내왕을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 가능성 차원에서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당면과제는 뭐냐? 성장 동력을 회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소득 분배 개선해야 되겠다. 이건 당면과제예요. 공자님 말씀. 경제조건 확보. 왜? 국수주의니까.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당면과제인데 이거는 말하자면 당위이론입니다. 이 당위론을 현실화하려면은 맞는 정책이 필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머리 싸매고 공부를 해요. 전문가한테 맡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신문을 읽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왜? 여러분들이 아니하고 관련된 거니까. 실천과제. 소득 분배 개선이 사회 갈등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사회 통합에 노력하라. 저는 이번에 조국 사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왜? 너무 갈등이 심해요. 누가 옳고 그르를 떠나서 표출되는 현상은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지도층이 국민들을 갖다가 둘로 쪼개는 행동을 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큰 정부 추구 시 정책의 정체를 경계하라. 나 이거는 아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학자들 중에 이거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제가 과감히 얘기할게요. 왜? 위험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집권층에서 집권 여당이 정책을 펼 때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합니다. 원칙이 무너지면요, 무너져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진 책을 쓰고 있는데 저의 주장은 왜 권력형 비리가 끊이지 않고 왜 힘없는 사람은 복지부동하는지 제가 3달 전 주제가 이거였어요. 하려면은 권력을 한 곳에 몰지 말고 골고루 나눠줘야 됩니다. 그게 그 정부 조직뿐만 아니라 기업 내에서도 사장님의 권한을 축소해가지고 밑에 실무자한테 힘을 많이 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개인주의를 함양해야 됩니다. 지금 진영 논리가 많죠. 이거 집단주의예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용인하는 사회가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요, 양성평등도 안 돼요. 왜? 조직은 누가 갖고 있어요? 집단주의가 되면요, 집단은 누가 갖고 있죠? 보통 남자들이 갖고 있어요. 근데 여성한테 평등하게 하라고 그러는데 집단주의 놔둔 상태에서 평등하게 되겠습니까? 개인주의가 뿌리내면요, 자연적으로 상대방이 여잔지 남잔지 구분 안 하는 사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얘기가 전문가를 우대하는 사회를 만듭시다. 그 다음에 실무자들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투명한 사회가 된다. 투명한 사회가 돼야지 권력형 비리도 없어지고. 뭡니까? 열혈사제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왜 권력형 비리가 생기냐면요, 밑에 있는 사람이 노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권력형 비리가 생겨요. 견제하는 세력이 많아지면은요, 아예 비리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사고시의 외교 역량. 자,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30년대하고 제가 비교한 이유는 1930년대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히틀러가 집권을 하고 나서 으름장을 놓으면서 그 당시 영국의 총리가 챔벌레인 수상이죠. 그 사람은 평화주의다 보니까 히틀러 달래느라고 하다가 결국은 더 커져 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는 챔벌레인 수상보다 처칠 수상 얘기가 맞았는데 어느 게 맞는 건지는 전 몰라요. 전 외교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이 문제가 우리가 지금 처한 환경이 굉장히 녹록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건 결론은 항상 그래요. 공자 말씀을 끝내서 죄송합니다. 자, 제 말씀은 이걸로 끝내고